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일단 저번 시간에는 MRS 관련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끝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MRS랑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지 그걸 다루는 이제 옵티멀 초이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제일 중요한 거라서 여기를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듯이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x1이 있고 x2가 있다고 쳤을 때 예산선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을 어떤 개인이 소비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일단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우상향으로 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이 고림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U1, U2, U3라고 해볼게요. 효용의 수준을. 그러면 U3가 제일 크고 U2, U1 순으로 효용이 큰 건데 지금 U1을 만약에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있다면 이 소비자는 효율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의 효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도 극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는 효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을 오른쪽 위로 우상향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가요. 일로 쭉 가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접할 수 있는 때까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 이상 넘어가면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이랑 아예 떨어지면 효용 수준이 크긴 큰데 그건 예산선 밖에 있는 거니까 내 예산을 넘어서면서까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뭐 빚을 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좀 빚지는 거는 여기서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옵티멀 초이스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옵티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 옵티멀 반들이 버젯 라인이 tangent to indifference curve라고 돼 있는데 예산선이랑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 하고 이 소리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접한다는 걸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접한다는 건 이제 그 점에서 같은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P2분의 P1이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RS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조건이 아주 제일 기본적인 옵티말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게 MRS의 계산 방법이었으니까. 어,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잠깐 바꿔서 P1분의 MU1, P2분의 MU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동치예요. 왜냐하면 뭐 다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탄젠트 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옵티멀 하다는 의미로 놓고 보자면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를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x1, x2로 했고 여기서는 x랑 yj라고 했는데, xj 가격이 한 단위에 대해서, xj 가격 한 단위에 대해서, 그 단위당 xj가 줄 수 있는 한계 효용과, 그러니까 가격 단위에 대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저 가격의 단위가 1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xj가 나한테 주는 한계 효용의 비율, 그거랑 그러니까 가격 한 단위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j 같은 경우에도 yj 가격 한 단위에 대한 yj가 주는 한계 효용의 비율, 그리고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흔히들 이제 또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같은 가격을 주고 어떤 가격 한 단위에 대해서 xj를 yj보다 소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x0, y0만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부등호가 성립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나는 같은 가격을 지불함에도 이제 xj에 대해서 가격 한 단위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보다, 한계 효용이 yj 한 단위 가격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 효용보다 더 크죠. 그러면 한계 효용의 그 상대적인 한계 효용이 더 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xj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한계 효용이 더 크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 xj 소비를 늘리고 yj 소비는 줄일 거예요. 예산선 상에서. 그러면 이거는 옵티멀하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이 옵티멀이라는 게 수학적으로는 그냥 미분에서 0되고 뭐 이계 조건 찾고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뭐 나중에 나올 이퀄리브리엄이나 아니면 옵티멀이라는 요 최적, 균형 뭐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른 곳으로 벗어날 또는 다른 곳으로 변화할 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한테 제일 좋다, 이런 안정적인 상태를 최적의 상태 또는 균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X형, Y형 얘는 지금 비교적 한계 효용, 상대적인 한계 효용이 X의 상대적 한계 효용,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한계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XJ에 대해서 가격 한 단위를 지불하고서라도 XJ를 하나 더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절대 최적의 포인트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J 소비를 늘릴 거고 이 경우에는 YJ 소비를 늘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 얘가 얘보다 컸으니까 X제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한계 효용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Y자를 늘리면서 Y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딱히 벗어날 요인이 없죠. 아무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바로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옵티멀 컨디션, 최적의 조건, 최적 선택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P2분의 P1이 MRS랑 같다. 즉, 무차별곡선이 예상선과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그래프적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그랑지안 메서드라는 거를 배울 텐데, 제가 일단, 네. 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효용 극대화잖아요. 효용 극대화인데, 어, 이거는 수식적으로 푸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우리는 요 예산선 위에서 우리의 소비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예산선 위에서 우리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subject to, 즉 어떤 제약식이 걸려 있냐면
제약이 걸려있냐, 어떤 조건이 걸려있냐면 예산선이라는 이런 조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산 제약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버젯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미시경제학에서 맨날 푸는 게 뭐냐면 제약하에 효율 극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말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라그랑지안을 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변 함수니까 우리가 단순한 이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더 극대화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맨날 풀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렇게 생긴 애라고 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충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그리겠습니다. 얘가 2일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극대화를 하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고 뭐 혹시 모르니까 이해 조건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노함수를 통해서. 그러면 얘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으면 x는 2에서 이렇게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약 조건이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 x가 뭐 1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제약 조건이 걸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잘리는 거잖아요. 함수의 범위가. 그럼 얘는 미분에서 찾으면 안 되고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만큼의 함수에서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1에서 최대값을 가지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쟤는 사실 식으로 풀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제약식이 걸려있는 경우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그래프적인 얘기를 왜 이변수 함수나 다변수 함수에서 얘기를 못하느냐. 일단 다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R3 이상의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R2나 R3에서도 R2는 뭐 가능하겠지만 R3에서는 이걸 그리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효용함수가 언덕의 모양을 대충 가진다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언덕의 모양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얘에서 일단 제약 조건 없이 이거 없이 이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라고 한다면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이게 뭐 어느 점일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점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효용이 극대화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극대화 문제가 아니라 제약이 있을 때, 제약이 있을 때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제약이 걸려 있다는 얘기는 저 제약은 일종의 평면이잖아요. 여기서 이 3차원 공간에서. 그러니까 어, 대충 평면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서의 극대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언덕이 있을 때 언덕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걸 언덕 모양으로 딱 쌓아놨을 때 이거를 어떤 아주 날카로운 아주 얇은 도마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위에 것만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극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 이거는 일종의 부등식 제약이고 사실 어, 등식 제약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음, 요 평면 상에서 그러니까 요 평면에 위치해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겠죠 여기 위에 위치해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이 유틸리티의 값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그게 대충 여기라고 해볼까요? 한 이쯤 그럼 이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얘랑 얘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요 평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는 접평면이 아니라 이걸 자르면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약식 조건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평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이변수 함수의 제약하에 최적화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풀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바로 앞으로 소개할 라그랑지안 메서드입니다. 라그랑지안을 만든다 뭐 이런 건데 얘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음, 제약 조건을 함수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라그랑지안 함수를 구성을 하고 얘는 x1, x2, 람다라는 류의 함수입니다. 얘를 유틸리티 x1, x2 플러스 사실 여기는 풀마 둘 다 상관없어요. 플러스 람다 t1, x1, t2, x2 마이너스 그래서 예상 제약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람다 뒤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사실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뭐 수학적인 얘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면 first order condition 1개 조건 FOC를 구해서 그냥 미분을 합니다. 이 함수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 이 다 0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람다로 미분을 해줘서 예산 제약식까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사실 여기 두 개는 일반적인 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는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는 거냐면 예산 제약식까지 만족시키면서 얘네 둘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함수 값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점을 찾는 게 이 라그랑지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하면 이게 mu1이 마이너스 람다 p1 mu2가 마이너스 람다 p2 따라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래프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빠르죠. 값을 찾기 위해서는. 값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좀 더 빠릅니다. 아니면 그림을 써도 사실 이 조건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이게 더 빠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MRS가 효용함수가 지금은 이제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걸 명시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어, 이뭐 x1과 x2의 함수로 표시될 거기 때문에 이 MRS도 x1과 x2의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x1과 x2의 최적의 선택이 나오겠죠. 우리 보통 옵티멀한 거에 스타 별을 붙입니다. 그래서 x1과 x2의 최적의 값을 최적의 소비 번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그랑지안이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이거 세 개가 다 변수가 되는 거고 목적 함수는 원래 유틸리티 펑션이었는데 이제는 라그랑지안 펑션으로 바뀌어서 예산 제약식을 이 라그랑지안 안에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건 별게 없고, 요 람다가 그냥 수학적인 도구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람다 스타가 되겠죠, 그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뭐 마이너스 P1분의 MU1이 람다잖아요. 요게 람다 스타가 될 테니까 얘는 어떤 애냐면 얘는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구글에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것저것 나올 텐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 이거는 사실 편미분이 아니라 그냥 미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i가 아니라 여기서는 m이겠죠. 내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내 소득이 변하면 저기 써 있는 x1 스타, x2 스타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예산 제약식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 소득이 바뀌면서 내 X1과 X2 재화에 대해서 최적의 소비 번들도 바뀔 거고, 그러면 그 소비 번들이 바뀌면 나의 최종적인 유틸리티, 효용도 바뀌겠죠? 즉, 효용함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이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쇄적인 효과죠. 소득이 변화해서 X1이랑 X2 스타가 변하고, 이걸로 유틸리티가 변하는. 즉, 요거의 관계를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변하면 최종적인 효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측정하는 단위가 바로 여기 있는 람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걸 안 알려주셨으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구글에 찾아보시거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도출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계산이 좀 있어서 귀찮고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인 의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라그랑지아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얘는 방금 제가 풀어드린 대로 똑같이 풀어본 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라그랑지안이 항상 성립을 하느냐. 즉,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이 라그랑지안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결론만 보시면 지금 this solution works when preferences are well behaved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선호 관계가 모노토니시티랑 컨벡시티를 만족을 해야 이 솔루션이 이 라그랑지안 방법을 이용한 어, 문제 푸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솔루션 works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제가 밑에 써놨지만 여기 인테리어 솔루션이랑 코너 솔루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 텐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컨벡스한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주로 생각을 했고 그게 왜 비헤이브드라는 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상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면 즉 얘는 well behaved preference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산선을 사실 순서가 거꾸로 되긴 하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최대의 효용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 오목한 무차별곡선의 경우에도 효용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접하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가 있죠, 여기서. 어디서 커지냐면 한쪽을 다 소비하거나 나머지 한쪽을 다 소비하거나 즉 양쪽의 극단적인 경우에서 효용이 극대화가 됩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이런 걸 완전히 코너에 있다고 해서 코너 솔루션이라고 해요. 코너해.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어디냐 안쪽에 이렇게 접하는 걸 인테리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내부해.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메서드는
그리고 MRS랑 요게 접한다 해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푸는 건 Well behaved preference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걸 상정을 하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라그랑즈 방법을 어, 그러니까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틸리티 펑션이 뭔가 주어져 있고 예산자액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그랑지안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 한 70%는 아마 다 푸실 텐데 나머지는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거 특이한 경우들은 제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MRS를 미분을 통해서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철불 곡선이 뭐 이렇게 생겼거나 하여튼 미분 불가능하게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차별 곡선과 그러니까 예산선을 그려놓고 무차별 곡선을 움직이면서 어디에서 효용이 커질까를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고요. 어,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효용 함수 몇 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 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콥 더글라스라는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얘는 사실 효용 함수보다는 나중에 생산자 이론에서 나올 생산 함수에서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면 얘도 특징이 있어서 하여튼 콥 더글라스는 경제학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함수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건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긴 애예요. AB에 대한 제약 효과가 딱히 없고 적극 저게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이 경우에 우리가 효용 극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이런 수요 함수 아니 이런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거를 먼저 그래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컵 더글라스가 well behaved 돼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 그냥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예산선이 대충 이렇게 있을 거고 볼록해야겠죠? 볼록해야 되니까 아주 뻔합니다. 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옵티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이거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즉 P2분의 P1은 DX1의 AX2랑 같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약식을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가 바로 옵티멀리티 컨디션이에요. 이게 옵티멀리티 컨디션이고 최적의 조건은 찾았는데 이제 최적의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x1과 x2의 값. 그거를 최적의 조건을 우린 어디다 대입을 하면 되느냐? 그냥 여기다 제약식에다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자면 x2가 지금 p2분의 p1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x1이니까 그냥 대입을 할게요. p1에다가 이거 1 더하기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1 스타는 즉 최적의 조건은 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밑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꼴이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분의 a, 즉 지수들의 비율에다가 p1분의 m, 즉 x1의 가격을 가지고 소득을 나눈 거. 즉 내가 여기에만 투자를 하면 x1에다 투자를 하면 p1분의 m만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내 지수의 비율만큼 곱해서 x1을 소비한다는 거죠. 상당히 특이한 함수입니다. a랑 b 중에 a 더하기 b분의 a, 즉 a 더하기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내가 x1을 살 수 있는 만큼 거기를 두 개 곱해서 그 비율만큼 산다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얘는 지수의 비율이고요. 얘는 내가 x1에만 투자하면 살 수 있는 모든 그 x1의 개수예요. 얘는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이게 꼴이 특이하다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따로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얘를 이제 라그랑지안 방법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용 극대화를 예선제약식 하에서 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제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계산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지수나 아니면 곱셈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의 경우에는 이 일개 조건을 구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나눠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곱셈이든 덧셈이든 뭐든지 간에 일개 조건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이 가지고 어떻게 식 조작을 해서 좀 간단하게 그 옵티멀 컨디션을 만들고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x1 스타랑 x2 스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콥 더글라스의 최적 선택이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 둘을 뭐라 그러냐면 마샬 수요함수라고 그래요. 마샬 수요함수. 우리나라 말로 마샬 수요함수, 영어로는 마샬리안 디맨드 펑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 이름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마샬리안이고 뭐고 저 사람 이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소비자가 최적 선택을 통해서 나온 이제 이 사람의 수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perfect substitutes까지 더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헬머스가
네, 죄송합니다. 어, 얘는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도 볼 수가 있지만, x1 플러스 x2의 꼴로 효용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고, 계산지학식은 똑같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얘는 예산선을 먼저 안 그리고 무차별곡선을 먼저 그려볼게요. 무차별곡선은 지금 MRS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차별곡선을 이제 그리거나 아니면 무차별곡선의 특징을 파악할 때는 무조건 MRS를 구해보셔야 됩니다. 얘는 MRS가 1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애입니다.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게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곡선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지금 얘네 둘은 완전 대체제이기 때문에 어, 둘이 거의 같은 상품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보리차와 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아니면 보리차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항상 보리차랑 물을 1대1로 바꿀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둘이 똑같은 거니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MRS가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그거랑 상관없이 내 효용 수준은 얘를 똑같이 교환하기만 하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1대1로 교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MRS가 1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산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어, 얘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예산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예산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산선 그리는 게 여기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게 둘 다 직선이니까 둘이 겹치는 경우랑 둘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일단 기울기가 급한 경우부터 1보다 큰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산선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요 경우에는 예산선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요 무차별 곡선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파란색 선만. 그러면 이때 무차별 곡선이 제일 크게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무차별 곡선은 계속 우상향해야 효용 수준이 커지는 건데 이 예산선 상에서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만나겠죠. 이 위로 올라가면 예산선이랑 안 만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P1이 P2보다 클 때 나는 X1과 X2를 완전히 같은 제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싼 것만 그냥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X1 스타는 0이 될 거고요. X2 스타는 P2분의 M이 되겠죠. 다 사니까. 그거를 이 그래프에서도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I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 예산선이 요렇게 검은색이 아니라 이거야. P2분의 P1이 1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도 무차별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지점은 요 점이겠죠. 이 경우에도 지금 X1 가격이 더 싸니까 나는 X1만 사겠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제어니까 나한테.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마샬 수요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럼 얘네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같으면 우리가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
P2분의 P1이 MRS랑 똑같죠. 1. 그러니까 예산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기울기가 MRS랑 같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여기가 예산선이라 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똑같이 평행하게 표시를 할게요. 이 검은색 선이 P1과 P2가 같은 상황에서의 예산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 파란색 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얘랑 최대한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겹치겠죠. 무차별 곡선이 예상점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예산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옵티멀 초이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어, 이 완전 대체제의 마샬 수용함수 최적 선택 옵티멀 초이스가 될 거고요. 이거 하나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럼 불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i랑 i는 코너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 대체제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서 많이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well behaved preference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컨벡시티가 만족을 안 하거든요. 얘는 컨벡스하지 않잖아요. MRS가. 아니, 그 무차별 곡선이. 그래서 얘를 라그랑지안을 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그랑지안은 well behaved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 답변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라그랑지안을 쓰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라그랑지안으로 바꿔서 풀면 이렇게 될 거고요. 외계 조건을 구해보면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계산 제약식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나눠볼게요. 얘를 나눠보면 1이 히트분의 P1이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즉, 이 라그랑지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이 솔루션과 이 솔루션은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코너 솔루션이니까. 얘는 코너 솔루션이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에서는 이 경우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라그랑지안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불완전한 답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안만 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림도 잘 그려가야 된다 하는 게 요 재화의 교훈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마샬 수요 함수는 그러니까 최적 선택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MRS가 P2분의 P1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쟤는 MRS 구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면서 제일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 즉, 예산선을 가만히 두고 무차별 곡선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효용을 제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찾고 그 그림에서 식으로 도출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그랑지안도 안 될 거고요. MRS랑 P2분의 P1이랑 같다. 이것도 안 될 거예요. 둘이 같은 거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특이한 경우를 하나 풀어드렸으니까 여기서 완전 보완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삼아.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되시면 교수님께서도 아마 수업을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미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만약 좀 이상하거나 잘 안 되면 톡으로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그 답들이고요. 여기서 기억할 만한 건 콥더글라스의 저 마샬 수용함수. 최적 선택은 그냥 형태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 정도고요. 어, 이제 중요한 건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일원에서 중요한 게 뒤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뭐 선호 관계랑 그 선호 관계에서 도출이 될 수 있는 옵티멀 초이스, 그다음에 MRS, 무차별 곡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옵티멀 초이스를 할 때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쓰는지, 라그랑지안을 못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까지 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냥 약간의 막간의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팅이라고 하는 건 추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류의 소비 패턴을 보일 때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무엇일지 그냥 거꾸로 추측해가는, 추정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이럴 때 소비가 이렇고 소득이 이럴 때 소비가 이렇고 뭐 이런 건데 그럼 여기서 S1, S2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정하니까. S1, S2라는 건 이제 인컴 쉐어이라는 건데, 즉, 내 소득 중에 X1이라는 재화에 얼마나 썼느냐. 즉, M분의 P1 X1이 S일 거고요. M분의 P2 X2가 S2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하다는 소리죠. 얘는 무슨 말이냐. 이런 그 인컴 쉐어 또는 익스펜디처 쉐어가 일정한 함수는 이런 애들밖에 없죠. 홉 더글라스. 얘는 효용함수의 그 지수에 따라서 상수로 결정이 되잖아요. 어떤 x에 대한 함수나 y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홉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가진 수비자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별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로 하기에는 네,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홉 더글라스의 중요성을 한번 체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 세일스 텍스랑 인컴 텍스를 할 텐데 제가 잠시 제 물을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방금까지 했던 그 최적 선택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세일스 텍스랑 인컴 텍스라는 얘기인데 얘네 둘이 뭐가 다르냐면 세일스 텍스는 여기 써 있지만 각각의 X1이라는 재화에 대해서 그 가격 각각에 대해서 한 T만큼의 그러니까 일종의 부가세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살 때마다 얼마씩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X1이란 제어에 세금을 조금 더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T만큼.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단위세예요. 단위세. 단위당 세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래 옵티멀 초이스랑 다르게 X 스타라는 새로운 옵티멀 초이스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예산선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총 세금의 양은 TX1 스타가 될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세금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 인컴 텍스를 어, 저 TX1 스타만큼 즉 내가 가격에 대해서 T만큼 단위당 T만큼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과 똑같은 양의 세금을 뭉텅이로 한 번에 럼썸이라는 건 럼썸 텍스로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어떤 상수로 그러니까 총 수익에서 이만큼을 세금으로 내라라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이만큼 더 올려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버젯 라인이 이제 X1에 대한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최종적인 소득이 이제 R 스타,
즉 R스타라는 건 지금 저기 나와 있지만 TX1 스타잖아요. 저만큼 줄어들겠죠.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이제 세금의 총량은 같지만 얘가 예산선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죠. 그 세일스 텍스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달라지지만 인컴 텍스는 지금 아예 소득이 달라지면서 평행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인컴 텍스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 예산선에 평행한 상태로 이제 얘가 이동을 하고요. 세일스 텍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회전을 합니다.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에 마지막 줄에 이 세일스 텍스에서의 예산선을 인컴 텍스의 예산선이 X 스타에서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간단한 수학을 사용해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기다 X 스타 넣으면 성립을 하잖아요. 여기다가도 X 스타 넣으면 이거 그냥 여기다가 이항시키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넣으면 같아지니까요. 식이 아예 같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수학적으로 그런데 뭐 이러고 넘어갈 건 아니고 어, 뭐 이런 거죠.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있으면 그 평행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날 텐데 아니면 아예 겹치든가 겹치는 상황은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날 텐데 이제 내가 어, 부과하는 세금의 총량이 같으니까 TX1 스타로 R 스타라는 요 총 세금의 양이 같으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원래 세일스 텍스의 상황에서 이제 얻어낸 나의 옵티멀 초이스, 즉 X 스타라는 요 좌표 점은 똑같은 세금을 양을 부과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점이죠, 당연히. 당연히 포함되는 거잖아요. 내가 R 스타라는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내 효용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점이 바로 X 스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컴 텍스의 경우에도 똑같은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당연히 X 스타도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사실 이런 점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예산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집합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요 부분. 둘 다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둘 다 소비할 수 있어요. 세일스 텍스를 부과하든 인컴 텍스를 부과하든. 근데 예산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는 저 X 스타만이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점은 하나여야 되는데 이미 X 스타는 쟤네 둘을 넣었을 때 둘 다 예산선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스타가 마지막으로 must pass가 되는 겁니다. 저 둘의 예산선의 교점이 바로 X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거보다는 아주 밑에 나오겠지만 좀 그림이 좀 애매한데 어, 지금 여기가 럼썸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인컴 텍스고 얘가 세일스 텍스로 해서 가격에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묘한 차이지만 이제 둘이 이 X점에서 만나지만 원래 만나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얘네 둘의 이 두 상황에서의 그 옵티멀 초이스가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요 말이랑 좀 다르게 그려놨는데 일단 다르다는 점만 이해를 하신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어 세일스 텍스랑 인컴 텍스가 만나는 점이 이제 세일스 텍스에서의 엑스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럼썸 텍스 엑스스타에서 만나는 걸로 그려놔가지고 네 요거랑 말이랑 좀 다른데 하여튼 얘네 둘이 옵티멀 초이스가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신다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컴 텍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하겠죠. 평행하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 대충 무차별곡선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옵티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일스 텍스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의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을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서 만약에 더 내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미세하게나마 좀 옮길 수가 있잖아요. 세일즈 텍스를. 이 무차별 곡선을. 그러면 여기에서 접하면서 여기가 새로운 옵티멀 초이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 텍스랑 럼썸 텍스는 제가 세일즈 텍스랑 인컴 텍스는 둘이 같은 세금의 양을 부과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MRS가 그대로죠. 왜냐하면 소비도 소득만 변했으니까. 근데 얘는 MRS가 바뀌었잖아요. MRS가 바뀌면 그 MRS랑 P2분의 P1이 같아지는 최적의 포인트, 옵티멀 포인트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부과하는 세금의 총량은 같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최적의 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음, 이게 좀 헷갈리신다 싶으면 이렇게 안 하고 어, 얘를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요 검은색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요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하여튼 둘이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둘이 옵티멀 초이스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양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그게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줄쳐놨죠 제가. 다른 affordable bond that the consumer prefers라는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소비 번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요에 대한 얘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요 함수 또는 수요의 법칙. 즉,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그 아주 당연한 사실을 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과 선후 관계로부터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재화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를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름이에요. 일종의 정의인데 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이 재화에 대한 소비도 늘어났다. 즉 여기 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얘는 정상적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노멀 그 정산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소득이 늘어났는데 이걸 더 소비하기 싫어진다. 그러면 얘는 뭔가 이상한 애잖아요. 좀 열등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inferior good,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이름이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요의 법칙이 이 ordinary good, 일반적인 재화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수요가 올라가는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가끔씩. 그게 giffen goods, 기펜제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논의는 아마 얘에 대해서 전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게 대체재랑 보완제의 정의입니다. 제가 제일 뻔하게 나오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대체제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게 콜라랑 사이다 뭐 이런 거예요. 즉 콜라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의 수요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나는 콜라를 좀 더 좋아해도 콜라가 너무 비싸니까 난 사이다 먹어야지 하면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대체제는 이 관계가 양수입니다. 근데 보완제는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맨날 나오는 예시가 삼겹살이랑 상추예요. 둘이 맨날 붙어 다니니까 상추의 가격이 올라가면 삼겹살을 먹으려는 사람들은 좀 줄어든다. 반대로 이건 좀 어색한가요?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면 상추를 먹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거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면 상추 수요가 더 줄어든다. 요게 보완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재화를 보완제, 컴플리멘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결론만 보면 아주 별거 없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샬 수요함수, 옵티머 초이스가 아까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딱히 뭐 제가 할 것도 없고 이 정의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evealed Preference라는 걸 배울 건데 얘는 일단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그 Revealed Preference는 우리나라 말로 현시 선호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시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의 선호 관계를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효용 함수를 사용을 했고 이 효용 함수를 가지고 효용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소비 포인트를 찾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선호 관계가 어떤지, 어떤 사람의 효용 함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안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선호 관계를 거꾸로 추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뭐보다 뭐를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알아내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초이스로 프레퍼런스를 찾는 게 이 revealed preference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그 데피니션만 보면 헷갈려서 저도 헷갈렸고, 옛날에. 마지막 그 문단을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X 번들과 Y 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 조합이죠. X의 조합과 Y의 조합이 있는데, Y, X1과 Y2. 만약에 여기 위에서는 X니까, X 번들이 다른 Y 번들에 비해서 이 X 번들을 선택을 했다. 근데 둘 다 구매가 가능한데, 즉, affordable 한데, X랑 Y가 둘 다 affordable 한데, 내가 X를 샀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X를 Y보다 선호를 한다는 거잖아요. 둘 다 살 수 있는데 X를 샀으니까 X를 Y보다 좋아하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데피니션을 보겠습니다. 어, 이 부등식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affordable이라는 의미가 여기 이 부등식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어, P1, 그러니까 X1과 Y1에 각각 P1, X2와 Y2에 P2라는 가격이 붙어 있을 때 어, 그러니까 X번들을 구매했을 때 내가 드는 비용이죠, 저거는. 여기 이 부분은, 내가 X번들을 구매했을 때 드는 비용. 얘는 Y번들을 구매했을 때 드는 비용인데, X번들을 구매했을 때 드는 비용이 Y번들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를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얘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X와 Y가 뭐 당연히 달라야겠죠. 이 상황에서 X가 chosen at prices P1, P2 즉 이 가격에서 Y 대신 X가 이 소비자에 의해서 선택이 됐다면 이 얘기는 X가 Y보다 directly revealed preferred 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X가 Y보다 좋다 이거예요.
X가 Y보다 선호된다. 이 소비자의 초이스를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가지고 소비자의 선호 관계를 파악하는 게 바로 현실 선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revealed preference의 일종의 공리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weak axiom of revealed preference 해서 warp라고 부르는데 strong도 있긴 한데 이건 저도 안 배웠고 앞으로도 안 배우실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읽어보시면 x가 y보다 현실선호 된다. 뭐 직접적으로 현실선호 된다라고 번역을 할까요? DRP니까. 하여튼 x가 y에 대해서 DRP라면 y는 x에 대해서 DRP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 정의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부터 볼게요. 어, 어떤 P라는 가격에 대해서 이 P라는 가격이 X에 적용됐을 때, Y에 적용됐을 때 둘 다 살 수가 있어요. P라는 가격이 X와 Y에 대해서 P라는 가격을 책정이 되었을 때 둘 다 살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X가 골라졌습니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Q에 대해서는 Y에 대해서는 Q라는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아, 네. 제가 좀 헷갈리게 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X라는 번들에 대해서는 P1, P2라는 가격, 즉 P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Y에 대해서는 Q1, Q2, 즉 Q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얘네 둘의 가격은 지금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왈프라를 판단을 할 때는 일단 X와 Y의 가격이 둘 다 P일 때, 우리는 만약에 둘 다 가격이 P일 때, 즉 P1, P2일 때, 여기 P1, P2라고 나와있죠. 둘 다 P1, P2일 때, 만약에 우리가 X를 살 수 있을 때 Y도 살 수 있었다면, 네, Y를 살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 X가 Y보다 현시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의 말은,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이 말은 X가 Y보다 선호가 된다라는 얘기죠. DRP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it must not be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는 P라는 가격에 대해서 이 소비자는 X를 골랐고요. Q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Y 번들을 골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P라는 번들에 대해서 만약에 둘 다 affordable 할 때, 둘 다 구매가 가능할 때 P라는 가격에 대해서 X와 Y가 둘 다 구매 가능했을 때 나는 X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X가 Y보다 현실적으로 된다라는 결론이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아니어야 되냐? Q라는 가격에 대해서 나는 Y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Q라는 가격을 X에도 적용을 했다면 나는 X를 살 수 없었어야 되는 거죠. X를 살 수 있었다면 이 경우는 X를 샀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X를 샀으니까. X가 Y보다 현실 선호가 되니까 만약에 Q라는 가격에 대해서 X랑 Y를 둘 다 살 수 있었다면 나는 X를 샀겠죠. Y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요겁니다.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뭐예요? 얘는 Y를 살 수 있었으면 Q라는 가격 번들에 대해서 X와 Y 번들 둘 다 살 수 있었으면 나는 Y를 선택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요 구동식이 얘기하는 바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X가 DRP Y가 아니라 Y DRP X라는 말과 동치라는 거예요. 얘는 정의상.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WRP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Q라는 가격에 대해서 Y를 샀다면 이 경우에서는 Q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나는 X를 살 수 없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X를 사지 않고 이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Y를 샀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하면 안 되고 얘가 얘보다 커서 Q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나 얘만 살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살 수 없었어야 된다. 얘는 안 된다. 이 소리죠. 네.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어,
warp에 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면 언제든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어떤 소비자의 선택이 warp를 위반하면 이 사람은 비이성적이다. rational preference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액시엄이라서 위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고요.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자면 음, 일단 여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요 선은 제가 지금 뭘 많이 써놨는데 다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 예산선을 이제 우리가 축이 x1, x2니까 사실 이제 y1, y2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x1, x2든 y1, y2든 요 x1, x2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이에요. 얘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요 예산선을 제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지금 x1과 x1이라는 재화와 x2라는 재화의 가격이 각각 p1, p2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각각의 가격이 q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음, 지금 일단 요 선만 한번 볼게요. 요 선만. 요 선만 한번 보자면 요 선만 한번 보자면 음, 일단은 요 점은 예상선 위에 있으니까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근데 얘는 사실 예산선이고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은 예산 집합이라서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점들은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Y1, Y2도 요 예산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Y1, Y2의 경우에는 여기다 집어 넣으면 얘는 M보다 작아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P1X1 더하기 P2X2가 이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얘는 무슨 말이냐? X가 Y보다 현시선으로 된다라는 걸 이 버전 라인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warp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Q라는 가격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warp를 위반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을 지우고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예산선에 집중을 해보면 어, 여기는 지금 예산선 위에 y1, y2가 있죠. 그러니까 Q1, Y1 더하기 Q2, Y2는 M이고요. 얘도 예산 집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칠해지니까 X1, X2는 요 안에 있어서 얘는 M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 성립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잖아요. 즉 같은 버전 라인 아래에서 지금 서로 warp가 위반됐다는 상황인 거죠. 어떤 예산에서 놓고 보면 나는 Y를 X보다 좋아하고 어떤 예산 하에서는 X를 Y보다 좋아하고 뭐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는 이 소비자가 왈프를 위반해서 좀 rational preference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왈프를 위반한 하나의 사례고요. 어, 얘가 말이 되려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고치려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안쪽에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x1, x2가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될 거였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이 성립이 될 거였으면 즉 x가 y보다 현시선호가 될 거였다면 x1, x2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한 여기쯤 있어야죠. 이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x는 y보다 당연히 drp가 그 현시선호 되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요 예산선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X1 스타랑 X2 스타, 즉 제가 방금 만들어낸 가상의 어떤 최적 점은 더 이상 소비가 불가능한 점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큰지 작은지. 그럼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affordable 하지 않잖아요. X가 affordable 하지 않은 상황에서 Y가 최적점이라는 건 아주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일로 옮겨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Y가 이쯤으로 옮겨오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겹치지 않은 부분에. 지금 둘 다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고치는 방법이었고요. 일단 여기를 넘어가고 얘는 왈프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숫자적으로 방금은 그래프로 체크를 했잖아요. 얘는 그냥 숫자로 체크를 해서 얘가 같은 뭐 일단 P라는 가격일 때 이게 이렇게 부동호가 성립을 하면 다른 Q라는 가격일 때도 반대 부동호가 성립을 안 하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 이론에서 마지막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요의 법칙과 수라츠키 방정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제가 줄쳐놨지만 우리는 이제 price change,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반응, 즉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수요 법칙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맞습니다. 소비자 이론을 통해서 이게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 반면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은 고지서라는 게뭐 가능하긴 합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안 보이지만 하여튼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거의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Law of Demand. 그다음에 인다우멘트 에펙트라고 해서 내가 어떤 X1이나 X2라는 재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X재화의 X1이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는 내 수요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내 소득에도 영향을 주겠죠. 즉 가격이 비싸지는 동시에 내 소득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소득이 늘어나는 그 비중이 뭔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얘는 수요를 늘릴 수도 있겠죠.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슬러츠키 방정식 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분리라는 걸 배울 건데 이거를 시작을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 지금 이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안 풀었던 원전 부환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혼자 해결을 하셨으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음, 뭐이 함수는 뭐 아시겠지만 x1이랑 x2 중에 작은 거가 함수값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무차별 곡선을 그리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효용 수준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 어떤 뭐 K라는 값으로 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X1이랑 X2 중에 작은 값이 K가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아무리 크더라도 계속 K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X2가 K인 경우 그리고 X1이 X2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종의 Y는 X, X1이랑 X2가 같은 점 여기에서 어, 이쪽으로 가면 x1이 x2보다 무조건 크죠. 근데 이때 함수값은 무조건 x2로 나옵니다. x2는 k.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x1이랑 상관없이. x1이랑 상관없이 함수값은 항상 k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x1이 아무리 커져도 함수값은 x2로서 x2는 k가 나올 테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x2는 k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런 값이 나올 거고 여기까지 왔으면 나머지 쉽죠.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x2가 x1보다 클 때 항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런 직각 모양의 무차별 곡선이 나옵니다. 근데 어, 예를 들어 예산선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무차별 곡선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차별 곡선은 항상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재화의 무차별 곡선은 그 모양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효용이 극대화돼요. 이게 뭐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 이거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어도 방향은 항상 이쪽입니다. 그게 막 비재화라고 해서 배드라고 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오물이나 이런 것처럼 소비하면 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우상향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할수록 내 효용이 커지니까 얘도 이렇게 옮겨야겠죠. 쭉 옮기다가 어디서 끝을 보느냐. 여기겠죠. 일종의 접점이죠, 이것도. 여기서 이 꼭지점과 얘가 접하는 지점에서 바로 효용 극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 함수에서 보면 x1과 x2가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이 꼭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옵티멀 컨디션은 다른 게 아니라 x1이랑 x2를 같은 양으로 소비하는 게 우리가 최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옵티멀 컨디션 나왔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예산선. 여기다 제가 대입하라고 그랬죠. 대입하면 쉽습니다. 아이고, 얘는 x2 스타랑도 같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완전 보완제의 마샬 수요 함수 최적 선택입니다. 얘는 직관적으로 보면 완전 보완제라는 거는 이제 꼭 짝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완적인 관계가 완전히 100%다. 즉, 한쪽이 없으면 얘는 무의미하다. 완전히 보완되어야 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보완해주는 관계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관계로는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이 있습니다. 한쪽 신발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효용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는 꼭 짝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용도 이쪽으로 증가하고 우리의 최적 포인트는 항상 얘네 둘을 같은 양만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효용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옵티멀 컨디션이고 그거를 예산선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얘네 둘이를 네, 그래서 음, 잠깐 끊겼는데 완전 보완제는 두 대화를 완전히 똑같이 소비를 해야 효용이 완전히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둘이 같아져야 되고 이게 옵티멀 컨디션이고 이걸 예산선에 대입을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난다. 그러면 이제 스타를 옵티멀 컨디션을 통해서 옵티멀 초이스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끝입니다. 라그랑지안 방법으로는 뭐 쉬워요. 그냥 왜 안 되냐면 얘가 미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라그랑지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도 여기 지금 미분이 불가능하고 여기선 기울기요. 여기선 기울기 무한대니까 뭐 미분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 막판에 잠시 끊겼는데 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